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네 번째 시간이고,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번 4강과 5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그 방법론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을 많이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보 처리 기사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님들조차도 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입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문제풀이도 이번 시간에 분석과 설계 단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5강에서 나머지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파악하셨으니까 바로 3.1 단원의 요구사항 분석 단원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는 사용자의 요구나 또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설계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분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면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각종 문서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본강 속에서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서 비디오 가게 사장님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컴퓨터로 이제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그 당시에 뭐 아무래도 그 문서를 통해서 종이에다가 누가 언제 몇월 며칠 날 빌려갔다는 것을 이렇게 수기로 기재를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도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뭐 통제 및 보안 분석이 이 요구사항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자, 이런 구조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도구의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도구는 이제 DFD라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자료 흐름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의 DD 그리고 소단위 명세서라는 미니스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소단위 명세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뭐 구조적 분석 도구라 그래서 구조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함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하셨던 분들, 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너무 쉽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세 가지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 DF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DFD는 사실 그 여러분 교재에서 나와 있는 표에서 네 가지의 기호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흐름의 그래프 또는 버블 차트라고도 하고요.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용되는 거고 시간 흐름의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DFD는 시간 흐름이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형으로 표현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DFD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가지 도형이 있죠. 화살표, 그리고 원 또는 타원, 그리고 사각형, 직선, 선분으로 이어져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교재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 살짝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표기법에서 첫 번째 이제 동그라미가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는 자료가 이동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평행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자료를 담아두는 자료 저장소를 나타내는 기호였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름은 터미널,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죠. 이 네 가지 그림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DFD의 작성 지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료 처리를 거쳐 변환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야 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자료 흐름도의 최하위 처리는 소단위 명세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배경도에도 명칭과 부여를 부여한다. 배경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직사각형, 평행선, 화살표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어떤 프로세스가 출력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어야 출력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 역시 이 DFD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 쉬우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 출처와 도착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터미널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단말의 형태의
그림은 직사각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가번의 이 타원은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기호고, 얘는 단말을 의미하는 기호다. 이 그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과목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한 ER 도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이 도형의 네 가지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ER 다이어그램의 도형은 이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문제. 그래서 자료 흐름의 구성 요소와 표시 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종착지는 바로 이거죠. 단말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거죠. 오각형 이런 건 없습니다. 틀린 것은 가번이 틀렸고, 자료 흐름은 화살표고요. 처리 공정 프로세스는 원 또는 타원이고, 저장소는 직선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직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평행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은 가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셔서 가번을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틀렸다 해서 이거 또 하면 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죠?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7번 문제.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호 연결이 역시 옳지 않는 것은, 자, 자료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화살표, 처리 공정을 나타내는 것은 마름모가 아니라, 처리는 뭘 나타낸다? 프로세스니까 타원 또는 원을 나타낸다는 거. 자료 저장소는 직선 또 이중선으로 표시한다는 말, 요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고, 종착지는 사각형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틀린 것은 나번이 틀렸겠죠. 자, 8번 문제 역시 DFD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처리 공정, 또 자료 흐름, 또 자료 사전, 자료 저장소인데 DFD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자료 사전이라는 게 되겠죠. 자료 사전은 DFD가 아니라, DFD에는 프로세스, 처리 공정의 동그라미, 자료 흐름, 그리고 자료 저장소의 선분, 직선에 대한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어요.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자료 사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DFD랑은 다른 거죠. 자료 사전에 사용된 기호의 의미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우선 그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라번이에요. 서로 자료를 연결할 때 DFD에서는 플러스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생략을 할 때는 소갈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나머지 중갈로는 이제 반복을 표현하는 거고, 대갈로는 어떤 선택이 들어갈 때 크게 묶어주는 게 이제 대갈로고, 10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자료 사전에 반복을 의미하는 기호는 바로 반드시 중갈로, 나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강에서 사랑을 어떻게 한다? 여러 번 반복하겠다, 두 번 반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죠. 얘는 연결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생략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이꼴은 정의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어서 문제 보면 바로 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11번 문제 보니까 자료 사전의 형태로 옳게 표현된 것은 그랬어요. 고객 명세서는 고객 번호와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결국 얘는 이걸로 정의가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퀄이 들어가야 되죠. 이퀄 이렇게 고객 명세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막대기를 그리는 거 맞는데, 이 막대기 그렸을 때 묶어주는 거는 이렇게 대갈로로 묶어야 된다고 앞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주소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 중간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있죠. 정답 다번이니까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2번 문제는 데이터 모델링에 있어서 ERD라는 것은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 ERD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은 뭘 표현하는 거냐?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다. 그쵸? ERD의 이 R이 relationship으로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답은 다번이에요. 그쵸?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피터 첸의 ER 도형은 상당히 많이 배웠던 그 부분이 되겠죠. 자, 13번은 이제 히포 나옵니다. 히포. 자, 히포는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단 틀린 것은 나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전부 다 히포에 대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포 다이어그램은 가시적 도표와 그리고 총체적 다이어그램 또 세부적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가시적 도표, 비주얼, 테이블 오 컨텐츠, 그죠? 발음이 이게 막 붙어 있으니까 테이블 오브 컨텐츠죠.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읽기가 참 곤란했다, 그죠? 자,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우리가 가시적 도표라고 하고요. 자, 총체적 다이어그램은 오버뷰 다이어그램이고 세부적 다이어그램은 디테일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니까 히포 다이어그램은 분석 설계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고요. 라본의 히포는 시스템의 설계나 시스템의 문서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고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된다는 거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구성된다는 거 다 맞는 말이니까 히포에 대한 개념을 가번, 답은, 라본을 통해서 알아두시고 그럼 나번은 가시적 도표는 시스템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가시적 도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 총체적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시적 도표라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어떤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트리 형태의 계층 구조라고 우리 앞에 본강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세부적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과 또 가시적 도표에 대한 개념과 총체적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본강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히포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히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상향식 아니죠. 히포라는 것은 하향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번이 일단 틀렸고 구조도 개요 도표의 집합, 상세 도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히포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5번 문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한 것으로 역시 입력, 처리, 출력을 기술하는 거 아까 앞에서 틀린 답으로 나왔던 거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오버뷰라는 총체적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체적 다이어그램이 의외로 문제에 많이 보이고 있다. 그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3.2 단원의 설계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까지 분석 단계였다면 이제 설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설계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관련된 용어로서 주어진 한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의 수를 나타낸다. 현재 모듈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모듈에 이어진 이 상위 모듈의 수를 나타내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fan인이라고 배웠죠. fan인. 그렇다면 현재 모듈을 기준으로 하위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fanout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A라면 자, A 모듈에서 fan인은 얼마이냐 하면 fan인은 3이 되겠고 fanout은 2가 된다는 거. 그쵸? 요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설계에서 계층적인 자료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설계는 종속적인 기능적 특성을 가진 모듈화로 유도해야 된다. 종속적이라는 말 잘못된 말이고요. 모듈화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종속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걸로 유도되는 거 이게 틀린 말이죠.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으로 특별한 기능과 부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나누어져야 되고 설계는 자료와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것. 자, 역시나 문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설계에 위한 지침, 우리 교재에 그 지침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역시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 문제는 한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쵸? 결합도라고 했었죠. 결합도. 나와 옆에 있는 친구와의 결합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모듈 사이 결합도는 어떻게 된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되고 모듈 자체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쵸? 강의를 들을 때 옆에 여자친구랑 둘이 손을 꼭 잡고 남자친구랑 둘이 손을 꼭 잡고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고 본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4번 문제는 이 모듈의 결합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모듈 결합도를 우리가 강한 것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쵸? 내공 외제 쓰자. 내공은 외제를 써야 된다.
자, 그렇게 외웠는데 본 강의를 안 듣고 또 이 문제 풀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결합도의 순서는 내공, 외제, 쓰자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자료 결합도에 대한 설명, 스탬프 결합도에 대한 설명, 내용 결합도에 대한 설명, 제어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 각각 나와 있는데, 일단 틀린 것은 라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료 결합이라는 것은 자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스탬프는 이제 도장 찍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나 배열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똑같은 걸로 전달된다는 의미고, 내용이라는 것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일부분을 참조 또는 수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내용 결합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번에 보니까 이제 이 제어 결합도라는 것은 이 뜻이 아니란 얘기죠. 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게 제어 요소를 전달하고 여러 모듈의 자료를, 여기서 이 키워드가 공동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무슨 결합도라? 공동 결합도 또는 공유 결합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공 외제 쓰자의 공이죠. 공유 결합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제어 결합도는 어떤 뜻입니까? 제어 결합도라는 것은 이 그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이렇게 이동될 때 있던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어 결합도라 했죠. 그러니까 흐름을 제어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제어 결합도고, 여기서는 뭐 그 공동으로 자료를 영역을 사용한다는 말이 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합도의 순서를 외워주시고 결합도의 각 부분의 어떤 그 정의도 같이 알아두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문제 역시나 결합도를 높은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외웠던 거는 내공 외제 숫자를 외웠지만 그 내공 외제 숫자에서 중간에 빠지더라도 그 순서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한번 적어볼게요. 내공 외제 숫자. 내공은 강한 것부터 적는 겁니다. 외제를 쓰.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외웠잖아요. 내가 뭡니까? 내용 결합도,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 뭡니까? 공통 결합 또는 공유 결합, 얘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가 없죠?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가 3번이 되겠죠.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결합도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 결합도가 5번이 될 거니까 순서는 이게 순서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일단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미음부터 시작하니까 나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외운 거는 큰 거부터 외웠어요. 그러니까 내공 외제 쓰자, 문제에서는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헷갈려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큰 거부터 우리가 외웠으니까 내공 외제 쓰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역시 내공 외제 숫자 중에서 모듈이 파라미터나 인수로 다른 모듈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유형의 모듈 결합도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결국 이게 뭡니까? 데이터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역시나 문제 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 찾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의 결합성이다. 자, 역시 결합도 중에서 한 종류를 묻는 겁니다. 자,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 구조다. 그러니까 스탬프로 꾹 찍어서 똑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모듈에 변화되는 필드를 실제로 조회하지 않는 모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번 문제는 이제 결합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7번 문제까지 끝났고, 이제 응집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응집도는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듈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응집도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응집도. 응집도에 대한 얘기 잘 기억해 주시고, 응집도도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응집도 순서는 우리가 역시나 사실은 응집도는 강한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결합도는 낮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결합도는 낮은 순서대로 좋은 것부터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을 제가 따로 본 강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합도든 응집도든 우리는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외웠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결합도는 낮은 게 좋은 거고 응집도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응집도 순서를 우리가 역시나 강한 것부터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강한 것부터 약한 것 순서대로 적어주면 그 기순이가 그쵸? 기순이가 정절을 잃고 신우이와 놀아나면
우야노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기능적 응집도의 기능을 영어로 하면 펑션이라 하죠. 펑셔널. 그 다음에 순서 응집도. 그죠? 순서라는 말을 우리가 시퀀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시퀀셜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일단 얘는 빼놓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지금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절의 정보죠. 정보를 영어로 말합니까? 커뮤니케이션. 그죠? 지금 기능적 응집도의 펑션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사적은 없었어요. 순서적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절차적의 절차를 영어로 하면 procedure라고 합니다. 그죠? procedure.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의 시는 템포럴이라 하죠. 시간적 응집도. 그 다음에 논리적 응집도를 영어로 logical이라 하죠. 정답은 가번이다. 그죠? 가번. 그래서 논리적 응집도까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외웠던 기순, 정절, 신, 온, 우 중에서 이 순과 우에 대한 얘기가 없이 빼먹고 나머지가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개 빼고 순서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다 적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찾아봐야 되고, 특히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나오니까 앞서 결합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된다? 영어로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9번 문제 정답은 가번이고,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외워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10번 문제.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응집도 높여야 되죠? 결합도 낮춰야 됩니다. 복잡도와 중복은 피해야 됩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예측 불가능하도록 정의한다는 말 무슨 있습니다. 그죠? 자, 11번 문제 역시나 모듈의 결합도는 낮춰야 되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는 거 다번이 되겠고요. 둘이 그 공부할 때 손은 놓고, 그죠? 결합도는 떨어뜨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역시 순서를 묻는 건데 자료 흐름 중심의 설계 절차를 올바르게 순서로 나타내는 것, 설계 절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설계 절차는 그 첫 번째가 자, 정보 흐름의 유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쵸, 자료 흐름도를 프로그램 구조로 사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계층을 분해시켜서 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경험적 방법으로 구체화한다. 자, 요 문제는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재에 설계 단계의 그 순서 설계 절차가 여러분 문제 풀이하는 페이지 바로 앞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큰 갈로 3번의 설계 방법에 갈로 2번의 아키텍처 설계, 구조 설계의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그 구조 설계 절차를 순서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한 2번, 3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따로 외워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3번 문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관한 다음의 지침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오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되겠죠.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소리나 색 등을 이용하여 듣거나 보기 쉽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다번이고요. 자,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나시 슈나이드만 도표는 구조적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됐고요. 자, 이 방법에서 세 가지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고투문은 항상 배제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고투문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택, 반복, 그리고 순차, 요거 세 가지. 연속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시퀀셜이니까 우리말로 순차라고 하죠. 순차. 그래서 우리가 외웠을 때는 순차, 선택, 반복 이렇게 외웠잖아요. 순차, 선택, 반복. 그죠? 이제 한글로 문장이 바뀌어서 나왔다고 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순차, 선택, 반복. 순차, 선택, 반복. 그래서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란 얘기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논리의 기술의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고요. 연속, 그러니까 순차, 선택, 그리고 반복의 구조로 표현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주로 화살표를 이해하여 논리적 제어 구조로 흐름을 표현한다. 이거 화살표 표현하는 거 아니고요. 자,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을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다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분석과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역시나 전통적 개발 방법론
2탄 구현, 검사, 유지, 보수에 관련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